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선정을 목표로 통폐합을 결정했습니다. 당초 거론되던 금호공과대학교는 구성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이번 통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요. 통합을 결정한 안동대와 경북도립대는 앞으로 통합국립대의 명칭이나 세부 과제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통합 이후 바이오 백신 관련 학과를 둔 안동과학대와 가톨릭 상지대 등과 연계해서 경쟁력을 키운다는 구상도 내놓았습니다. 이달 31일 글로컬 대학 신청 마감을 앞두고 현재 영남대와 영남이공대, 계명대와 계명문화대 등 동일법인의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이 통합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요. 법인이 다른 경산 지역의 사립대들, 경일대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연합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지방대 생존은 해당 지역의 발전과 직결되는 사안이죠. 지역 대학들이 몸집은 줄이는 대신에 특화된 전략으로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5월 17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어제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올해 들어 가장 높았을 만큼 더웠습니다. 오늘도 안동 32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30도가 넘는 뜨거운 무더위가 이어지는데요. 햇볕이 가장 강하게 내리쬐는 낮 시간대에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 예상돼 바깥 활동하실 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날이 흐려지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는데요. 기온이 8도에서 10도가량 큰 폭으로 변하는 만큼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봉화군이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 우제류 가축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 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우제류에 대해 긴급 백신을 접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긴급 백신 접종 명령은 4년 4개월 만에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에서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10차례에 걸쳐 발생한 구제역의 전파 차단을 위한 조치로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15조에 따라 전국 소와 돼지, 염소 등 우제류 가축 소유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백신 접종 대상에는 임신축도 포함하며 생후 2개월 미만 개체와 2주 이내의 출하 가축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접종 실시 기간은 20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 포항과 경주의 낮 기온 33도 예상되면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자외선도 강하겠고요. 오존 농도도 높은 만큼 장시간 외출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고온 현상이 한풀 꺾이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24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적절한 옷차림으로 체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영일대 장미원에서 날마다 장미꽃 같아라를 부제로 2023 포항 바다 장미축제가 열립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4,500제곱미터 면적의 42종 5,600여 본의 장미가 식재된 영일대 장미원은 최근 노후화된 포장과 시설을 정비해서 더 다채로운 모습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별도의 식전 행사 없이 시작해서 시간대별로 진행되는 장미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장미원을 둘러볼 수 있고요. 일반 시민 버스킹과 솜사탕 나눔 등도 마련됐습니다. 또 관람객들이 각종 체험과 참여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그린웨이 사진작품 전시회도 열립니다. 지난해 가을에 열렸던 축제와 달리 올해는 포항국제불빛축제 사전행사의 하나로 이 축제 개최 시기가 5월로 앞당겨졌는데요. 꽃의 여왕이자 포항의 시화인 장미를 매개로 시민들이 화합하고 또 일상 속에서 장미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도 높은 27도, 습도는 40%입니다. 동해 중부 먼 바다에는 남서풍이 불면서 0.5에서 1.5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 보건의료원이 코로나19로 폐쇄됐던 입원실을 전면 개방함에 이어 대규모 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먼저 화재 위험이 큰 드라이비트 병원 외벽을 전면 교체하는데요. 환자와 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높은 스톤코트 마감재로 외벽을 시공하고 있고요. 또 화재와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해 실내에서 외부로 바로 탈출할 수 있도록 4층 외곽에 엘리베이터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울릉군 보건의료원은 외벽 공사가 끝나는 대로 창호를 교체하는 등 환자와 근무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설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 뛰는 지자체장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방시대를 열다 오늘은 류한국 대구 서구청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류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구에서는 처음으로 3선 연임에 성공을 해서 올해로 10년째 서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동안 큰 사업을 많이 추진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사업을 또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우리 서구는 앞으로 그 주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또 살만한 그런 곳을 만드는 게 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쾌적한 정주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 그걸 이제 핵심 가치로 두고 하는데 네. 그냥 집 수리하고 뭐 집을 새로 짓고 하는 걸 주거 환경 개선이라 하면 정주 여건은 그 주거 여건 개선 플러스 문화체육, 교육, 뭐 보육이라든지 이러한 생활 인프라를 구축해가는 네.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 가치를 두고 해야 될 것 같고 하고 있고 예. 또 서대구 역세권 개발이 순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서구의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지난해 3월이죠. 서대구역이 이제 개통을 하면서 서구의 네. 변화가 이제 한층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지금 개통이 1년하고 이제 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네. 이용객들 많이 늘었습니까? 그래, 지난해 3월 31일 날 개통하고 1년 만에 저희들이 통계를 보니까 누적 이용객이 한 130만이 넘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 대구 시민의 이제 연륜이지만은 절반 이상이 되는데, 그래서 하루 이용 평균 승객이 한 3,700여 명, 개통 초보다는 거의 한 80% 늘어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미비한 것도 있지만 24년도에 대구 광역권 철도가 개통이 되고 또 27년 대구 산업선 철도 또 뭐 최근에 신공항이 이제 특별법 개통이 되어서 신공항 철도 이런 게 되면 서대구 여기 우리 시민들이 교통 편익에 크게 증진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서대구 역세권 이제 개발 사업으로 더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래, 서대구 역세권 개발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 서대구역 광장 조성 사업, 서대구역 네거리 4개 모퉁이에 광장이 들어섭니다. 그하고 복합 환승센터, 그래 서대구역을 중심으로 남측과 북측 쌍둥이 건물을 지어서 시내버스라든지 지하철, 고속버스가 환승할 수 있는 그러한 복합 환승센터 건립,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하폐수 처리장을 통합해서 땅속에 묻는 사업, 이 세 가지가 되는데 예.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고 현재 세 개 다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서대구역 광장 조성 사업은 여기 그 광장이 그러면 4개로 조성이 되는 거죠? 네. 여기에 뭐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는 건가요? 그래, 서대구역 광장은 서대구역 네거리 4개 모퉁이에 예. 그 주차장하고 또 위에 문화시설 등 이렇게 주민들이 이렇게 서대구역을 이용할 때 좀 쾌적하고 편리한 그런 시설들, 문화시설이라든지 또 뭐 분수라든지 뭐 이런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은 내년 상반기 가면 네. 아시적인 모습을 드러낼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복합환승센터는 또 이렇게 북측하고 남측으로 나뉘어서 개발된다면서요? 네. 설명을 좀 그 해주시죠. 금년 상반기까지 국토부에서
광역복합환수센터 지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남측과 북측에 건물을 두 개를 지어서 이렇게 브릿지로 연결하는 그러한 쌍둥이 건물인데 여기가 이렇게 되면 남쪽에는 환승시설이라든지 청년 기업 지원 시설 등 공공기능들이 이렇게 입주할 것 같고 네. 북쪽에는 민자유치를 통해서 쇼핑몰이라든지 호텔 기능, 문화시설 등 이렇게 복합 공간으로 이렇게 조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폐수 처리장 통합 지하화 사업은 올해 안으로 이제 경제성 검토를 마치고 네. 착공이 그러면 내후년쯤 예정인 건가요? 25년 착공 예정입니다. 지금 예. 컨소시엄으로 해서 시공회사가 이제 주관사 결정이 되고 여기가 이제 지금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그 하수 처리장인데 폐수 처리장하고 이거를 네. 통합해서 땅속에 넣으면 이제 여유 공간 부지가 한 10만 평 가량이 생깁니다. 거기에 이제 첨단 산업 밸리하고 돔형 이제 종합 스포츠 타운이라든지 네. 이러한 생활 여가 시설 등으로 이렇게 구성할 그런 계획으로 대구시하고 협조가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서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잘 추진되면 서대구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서대구역 주변으로 염색산단에서 나오는 악취 문제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대 그렇죠. 건설 중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 그 입주가 또 이루어지면 네. 민원이 또 늘어날 것이다 이런 추측도 있거든요. 이런 네.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민원이 저도 이제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염색공단은 35년, 40년 전에 이렇게 건설이 만들어졌을 때는 네. 대구의 염색 산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외곽에 이제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주거 밀집 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쾌적한 정규 여건을 만드는 데는 다소 지장이 되는 그러한 단지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서구에 맞는 대기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을 해서 한 5년 동안 추진한 결과 악취가 사실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단이 없는 것보다는 못하지요. 그렇겠죠. 공단에서도 법적으로 정해진 배출 허용 기준치에 의해서 각종 물질이 배출이 되는데 공단 전체에 이제 상공에는 다 모이니까 네. 그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기 정보 시스템을 17년도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염색 산단의 악취 물질을 실시간으로 또 모니터링하고 네. 악취 시료 자동 채취 장치를 통해서 24시간 악취 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효과는 이렇게 많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안 돼서 구청장인 저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19년부터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업체 내에 악취 방지 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것을 교체 사업을 추진 중에 대구시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는데 한 배출 사업장 124개 중에서 94%인 116개가 이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까지 나머지를 다 교체하면 현재보다는 훨씬 더 대기량이 개설될 것으로 보고 네. 앞으로 이제 드론이 요즘 상당한 좋은 그 첨단 기구 아닙니까? 네. 드론을 통해서도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또 야간 조업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대상으로 해서 예. 악취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새로 서구에 입주하시는 주민들이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색 산단의 이전은 추진이 가능한 건가요? 염색 산단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40년 전 이 조성 당시에는 대구 외곽에 되어서 대구 섬유 산업을 발전시키는 기능차 역할을 했습니다만 지금 주거 밀집 지역에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꾸준히 제기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홍준표 대구시장이 들어오셔서 금년 5월 달에 이전 타당성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1년 정도 되면 네. 이전 관계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또 그런 세부적인 그런 계획들이
이렇게 수립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에서 정주 여건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거든요. 네. 예, 그 지금 뭐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도심 재생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서 벗어나는 사각지대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해당 네. 지역에 대한 추가 방안도 마련하고 계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아파트 공급 사업하고 네. 현장을 그렇게 집수리하고 골목길 정비하는 도시 재생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이제 주거 환경이 좀 어려운 가구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대구 지역 최초로 저소득 위기 가구다 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 350가구를 개선을 했고 네. 금년도에는 이제 공사가 시작이 돼서 4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생활 주거 공간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건물의 외벽이나 지붕, 담장 이런 외부보다는 거실, 부엌, 목욕탕, 방 등 내부에 생활하는 공간들을 이렇게 쾌적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에어컨도 이렇게 주민들께 이렇게 달아주는 그러한 살아가는 공간을 좀 쾌적하게 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내용이라서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네. 앞으로도 한 2천 가구를 목표로 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이 밖에 이제 민선 8기 동안 꼭 이뤄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네.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쾌적한 정주 여건 개선 문제, 네. 또 역세권 개발의 원활한 추진 이 두 가지 트랙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생활 인프라 개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화시설, 또 교육시설, 노인 복지 문제, 보육 문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키우는 보육 관련 시설인 헬스 앤 키즈 드림 센터를 한 구비 400억 이상을 들여서 지금 건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지도 네. 다 놓고 또 교육 환경 관련해서 우리 대구에서 도서관이 서구가 인구 비율로 봐서는 최고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10분 내로 도서관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서구를 만들고 있는데 네. 앞으로 한 3개 정도 더 지금 착공을 해서 건축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설계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8개 네. 정도 되는데 네. 이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고 네. 또 노인복지관도 지금 4개가 있습니다만 1개를 더 지어서 노인들의 여가 생활을 좀 건전하고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생각 갖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류한국 대구 서구청장이었습니다. (11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폴리스 틴 키즈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학생, 어린이 경찰인데요. 이 학생들이 안전을 체험하고 교육을 받는 현장에 윤가영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4월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중심의 자치경찰 네트워크 협의체인 폴리스 틴 키즈 그룹의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선발된 45명의 학생들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네. 또 대안을 모색해 정책으로 제안하는 활동까지 하는데요. 이 첫 번째 활동으로는 여성안전 플랫폼을 찾아 여성과 관련된 범죄와 또 교통 안전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첫 번째 교육 장소에서는 최근 발생한 스쿨존 교통사고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정책을 제안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어지는 현장 소리와 함께 여성안전 플랫폼 강사를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냥 학생이 아니고 우리는 폴리스틴 키즈 대원으로서 30도로나 몇십 도로 제한을 제한 속도를 조금 더 낮춰달라. 클조는 30인데
여기는 사고가 더 많이 나니까 조금 더 낮춰주세요 라고 줄이자. 과속 방지 카메라를 설치하자. 위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벌써 정책이 몇 개 나온 거죠? 퀴즈 간단하게 두 사람 중에 성범죄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두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해자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 행복진흥 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사업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송혁이라고 합니다. 네,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여성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낯선 이와 대화해본 경험 있는 여성 청소년들이 70%가 넘고 그중에 3분의 1 정도가 성적인 요구를 오프라인상에서 받아봤다고 대답했었거든요. 디지털 성범죄 중에 온라인 그루밍이 어떤 건지를 좀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어떤 피해자, 성범죄 피해자가 생겼을 때 뭐 피해자는 이래야 돼 라는 고정관념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피해자다움이라고 하는데 그런 선입견을 깨닫게 되고 내가 2차 가해를 가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폴리스틴 퀴즈가 되었으면 합니다. 맞아요. 학생들과 관련된 문제점들은 어른들은 모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폴리스틴 퀴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신종철 장학사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협의체의 청소년 위원이 바로 폴리스틴 퀴즈입니다. 청소년들이 정책을 바로 제안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 다양한 활동 경험과 교육을 통해 정책 제안 능력을 기르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제3기 폴리스틴 퀴즈의 주요 활동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중재자의 역할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동화책 연극을 통해 서로의 감정 전달하기, 비폭력 대화 체험 교실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대원들이 학교에서 또래 상담자로서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고자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주제로 선정한 팀의 경우 설문을 통해 학교 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생활지도 담당 교사, 학교 전담 경찰, 전문 상담 교사 등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여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해결책을 보고서 형태로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제안 정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게 됩니다. 폴리스틴 퀴즈 활동을 통해 우리 대원들이 직접 생활 속 치안 문제를 발굴하고 자신의 눈높이에서 해결 방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하여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지역 치안 환경에 대한 관심을 통해 미래 세대 치안 주체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 대원들도 만나봤나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활동할 고등학생 대원 2명을 만나봤는데요. 활동 계획까지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경북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고 제3기 폴리스틴 퀴즈의 경북고등학교 팀 정효섭 대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 주변 그리고 지역사회의 치안과 관련된 문제들을 저희가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조사해보고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정책 입안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문제에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청소년 도박이라고 하면은 학교에서 노는 아이들이나 흔히 말하는 일진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불법 도박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이 온라인 불법 도박이 일종의 용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지는 이러한 상황에 경각심이 들고 좀 많이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명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구래연입니다. 제가 폴리스틴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최근 화제가 된 드라마에서 나온 학교폭력이 실제 사건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이러한 드라마 내용에 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사이버 불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생각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사이버 불링이라는 것에 대해 자신이 가해자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카드 뉴스를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등의 방법들을 생각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폴리스틴 퀴즈 대원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오늘은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뭔가요? 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이 요금 인상에 나서면서 공공요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이제 지역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소식입니다. 네, 이번 인상에 따라서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지 또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정부와 기관이 어떤 노력을 병행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공사와 또 한국전력 인상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스공사 요금 인상안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가스공사는 지난 16일부로 도시가스 민수용, 그러니까 주택용과 일반용 요금을 메가줄당 1.04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올해 1분기에는 난방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고려해서 요금을 동결했었지만 최근 공사 미수금 급증에 따라서 재무 상황이 악화됐다는 게 요금 인상의 주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가스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1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수금이요? 네, 지난해 말 8조 6천억 원에서 불과 3개월 만에 3조 원이 늘었고, 이에 따라 부채 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137% 증가한 640%로 산출이 됐습니다. 네, 가스공사는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을 목적으로 미수금 증가폭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스요금을 조정하는 것이고, 또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서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네, 도시가스요금 조정에 따라서 서울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이 주택용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4,400원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인상률로 따지면 5.3%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대구 경북 시도민들도 5.3%의 인상 정도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이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안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예, 한국전력은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 시당 8원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인 가구 평균 전력 소비량인 월 332kWh를 기준으로 하면 한 달 전기요금은 63,500원 정도에서 66,500원 정도로 한 3,000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지난 1월 요금 조정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지난해 연료비 증가분 중 일부를 반영한 거라고 하는데요. 한전은 2021년 이후 이제 폭증한 국제연료값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32조 7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네. 올해 1분기에도 6조 2천억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서 요금 수준은 가스요금과 똑같이 한 5.3% 정도 상승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요금이 인상되면서 대구 경북 지역민의 부담도 늘 수밖에 없을 텐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우선 소상공인 사이에서 벌써부터 이제 한숨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주택용 가스요금은 인상률이 5.3%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음식점이나 임용업, 숙박업, 그다음에 수영장에 적용되는 영업용 일례에 해당하는 가스요금은 5.4%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목욕탕이나 폐기물 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등이 이제 적용되는 영업용 이에 해당하는 업종의 인상률은 5.7%로 조금 더 높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좀 날씨가 많이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더워지면서 에어컨을 틀기 시작한 곳이 그렇습니다. 많은데, 예, 그래서 가스요금과 함께 전기요금까지 올라서 운영 부담이 더욱 가중할 거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임대료와 인건비, 고정비까지 다 고려하면 수입은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이제 예측이 돼서 그 걱정이 많은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집계한 2020년 기준 통계에 대구 소상공인 종사자 수가 42만 8천 명, 경북이 48만 7천 명 정도로 집계됐거든요. 그래서 예. 90만 명 이상이 이번 공과금 부담을 좀 느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역 산업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 글로벌 경기 침체,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런 침체가 계속 이어졌고 또 고금리까지 시달리고 있는 산업계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또 부담스러운 소식인데요. 부담스럽죠. 네, 특히 이제 주물, 열처리, 금형, 용접, 도금과 같은 이제 뿌리 업종에서는 생산 비용에서 전기요금 비율이 최대 30%까지 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때문에 한계에 내몰린 업체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지역 주력 산업 중에서 철강이나 자동차 같은 전력 다소비 업종은 글로벌 경쟁력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원사 수급 불안정으로 긴급 간담회까지 이번 주 금요일에 여는 섬유업계에서는 전기료 인상에 또 한숨이 터져 나오는데 제조 원가가 오르면 결국 판매가를 올려야 되는데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에서 단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걱정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 중소기업 중앙회 대구경북 지역본부가 올해 5월 경기 전망 지수 조사를 조사에서 발표했는데 1월부터 5월까지 4개월 연속 상승세였거든요. 예, 글로벌 경기는 여전히 좀 불안하지만 코로나19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이제 해제되고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점점 더 경기가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반영된 수치였는데 다만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 조사에 참여한 기업 가운데 인건비 상승과 고금리에 이어서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기업 경영 자체가 이제 좀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10곳 중에 4곳 이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애로가 이제 가중할 걸로 예상이 되고 현재 불안한 분위기가 다음 달 경기 전망 지수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대구와 경북의 경제를 이끄는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걱정입니다. 일반 시도민 사이에서도 나오는 우려가 있겠죠? 네, 저는 사실 경유 차량을 운전하고 있어서 잘 몰랐었는데 이제 여기저기 살펴보다 보니까 전기요금 인상 발표 이후에 전기차 소유주들 소유주들의 그러네요.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충전 요금의 원가 이제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전기차 충전 요금도 인상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전기차 충전 요금은 충전 사업자별로 요금을 정하지만 환경부, 한국전력도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한국전력이 전기차 충전 요금을 결정하면 가장 낮은 요금대가 설정되고 민간 업체들은 이제 회원을 이제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이제 그 환경부와 한국전력 요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그 비회원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좀 높게 가격을 설정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를 살펴보니까 전기요금 인상으로 또다시 충전 요금이 인상이 우려되니까 비싼 전기차를 저렴한 유지비로 구매한 것인데 충전 요금을 자꾸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동결한다고 해놓고 무슨 일이냐라는 식의 이제 반응도 있었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5년간 전기차 충전 요금 동결을 내걸었었는데 지난해 9월 충전 요금을 한 차례 인상하면서 이미 공약을 지키지 못한 상태여서 이런 불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이 발표된 직후에 인상분을 반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제 의견도 공존하고요. 바로 올릴 수는 없는 거죠? 네네. 그리고 환경부도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인상에 따라서 다른 영향도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요금 인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은 없을까요? 우선 가스공사에서는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요금 분납 제도를 오는 10월까지 시행하고 동절기 가스 소비 효율 향상을 위해서 전년도 사용량 대비 7% 이상 절감했을 때 장려금을 지급하는 이제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조금 더 확대해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전도 소비자 부담 경감 방안으로 여러 대안을 제시했는데 우선 취약계층에게는 내년 3월까지 지난해 월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 요금을 동결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여기에는 장애인과 국가독립유공자,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이 해당합니다. 그리고 농사용 요금 할인 대책도 내놨는데 이번 인상분을 3년에 걸쳐서 분할에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달에 킬로와트 시당 2.7원을 먼저 올리고 내년 4월에 다시 2.7원, 2025년 4월에 2.6원을 이제 총 8원을 올리는 걸 이제 나눠서 올리겠다는 서서히 올린다는 거죠? 그런 방법입니다. 또 가스공사와 마찬가지로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을 이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과거 2년 대비 사용량을 3% 이상 줄이고 같은 지역에 참여한 이들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다면 절감량 1kW 시당 30원을 돌려주는 방안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절감률 5% 이상 달성할 경우에 절감 수준에 따라서 구간별로 30원에서 70원까지 범위에서 차등적으로 이제 캐시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올 여름철 냉방비를 포함한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하니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또 지금까지 일부 주택용 소비자만 분납이 가능했었는데 한시적으로 소상공인과 뿌리기업까지 대상을 넓히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자, 공공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려는 방안들 알아봤는데 전 기자의 생각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우선은 제가 또 통계청도 같이 맡고 있어서 대구 경북 소비자 물가 통계를 매달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물가 상승폭이 계속 커졌던 항목이 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물가인데요. 상승폭이 컸군요. 네, 2021년 7월에는 이제 전년도 같은 달 대비했을 때 물가지수 상승폭이 0.4%에 불과했었는데 지난해 6월 물가 상승폭이 약 10% 정도, 대구가 10%, 경북이 9.9% 정도 올랐었습니다. 예.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는 20%대 상승률을 나타냈고 지난달까지 계속 20%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공사나 한국전력이 요금 인상을 결정한 이유를 보면 사실 에너지 사용을 하면 할수록 누적되는 이제 부채 비율이 그렇죠. 문제인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에너지를 절약할수록 부채 상승폭이 완화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이제 독려하는 제도를 좀 더 체계적으로 다듬으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북일보 전재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고 환경을 지키면서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서 더 나은 함께 사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함사세요. 오늘은 대구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정옥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 함께할까요?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씨앗 사업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직접 공익 활동을 펼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오늘은 저희 사업 중에 영양업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양업이요? 네, 그래서 네. 그 사업에 선정된 동행팀의 활동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운을 가득 심어주는 그런 사업인가 봅니다. 영양업이요. 그렇죠. 이름만 들어도 기운이 불끈 나시죠. 네. 저희 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 씨앗처럼 처음 이제 공익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는 활동들도 있고 혹은 지역에서 이미 이제 활동을 하셨던 분들 중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좀 역량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데 예를 들면 뭐 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뭐 강좌 개설 이런 것들을 지원해드리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동행팀은 이주민들이 병원 서비스를 받아야 될 경우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 소통의 그렇죠. 문제라고 말을 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의료 통역 교육을 받아서 이주민들에게 편의를 좀 제공해주는 그런 교육을 받는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의료 통역 교육을 받는군요. 네, 그렇죠.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뭐 병원이라고 하면 뭐 외국인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난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사실 병원 문턱이 좀 높기도 하고 그런데 말이 통하지 않으면 그렇죠. 더 힘들죠. 이주민들은 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거나 이런 뭐 개인적인 노력들은 하시지만 정작 아프거나 다치는 건 또 위급한 상황이니까 네. 그럴 때 표현을 못해서 뭐 약을 처방하는 방법이나 혹은 뭐 복약 안내를 하기는 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교육을 받아서 이분들에게 이제 통역을 해준다는 건데 간단한 처치를 하면 사실 이제 가볍게 넘어갈 문제지만 또 병원 문턱이 높으면 그냥 방치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신청한 동행팀이 지난해에도 이와 관련한 좀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병원 방문을 꺼리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비용 부분이 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은 언어 문제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통역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은 다 한국 분들인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이제 자원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한국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한국에 결혼해서 오셔서 살고 계시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라거나 아니면 취업으로 이제 한국에 와 계신 이주 노동자분들이 많으시고요. 이제 한국어를 좀 잘 사용하시고. 그렇죠. 잘 사용하시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사실 본인들이 먼저 그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게 일상생활 언어를 아는 거와 또 의학 관련 용어를 아는 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럼요. 그걸 별도의 이제 교육을 좀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료 관련 내용을 가르치려면 그 비전문가는 좀 하기 힘든 교육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의료인들이 그럼 직접 교육을 해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 통역 교육을 해주시는 분들은 지금 모두 의사 선생님들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분야도 굉장히 다양한데 뭐 호흡기 내과 전문의도 계시고 일반외과 전문의 그리고 산부인과 뭐 비뇨기과 등 다양한 영역의 이제 전문의가 이 교육에 이제 참여를 하시는데요. 네. 뭐 단어라든가 용어에 대한 해석들을 해주시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특히나 같은 이주민들로서 이제 배우기 때문에 그것을 통역해주는 보람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자국민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그런 효능감들 그런 것들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 네.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동행의 관계자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대구 기독교교회 협의회 인권위원회 총무로 일하고 있는 박성민 목사입니다. 우리 단체는 이주민들 중에서도 미등록 이주민들이 여러 가지 건강권 문제에 있어서 차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 치료비가 보통 사람들의 한 심하면 10배에서 15배씩 그렇게 좀 치료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든 좀 해소해보고자 이주 관련 단체들하고 의사협의회 같이 해서 이주민들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동행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실제 미등록 이주민들 포함해서 이주민들이 겪는 그 건강권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부분이 통역의 문제였어요. 자기가 어떻게 아프고 의사 선생님은 설명 의무가 있어서 잘 설명을 해주시지만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통역하는 분들이 그 여러 과의 의료 용어라든지 의료 상식 같은 것들을 알게 되면 통역할 때 더 정확하게 통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육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전 영어권 통역을 해보았었는데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쉬운 단어인데 중간에 통역하는 사람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단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발음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소통에 좀 어려움은 있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 언어별로 어떤 표현들을 쓰고 있는지도 의사 선생님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좀 같이 정리를 하고 나중에 이 교육을 마치고 나면 기본적인 의료 용어라든지 또 왜 의사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좀 정확하게 그 환자의 상태를 이해하고 전달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료 통역 교육이 확대되면 더 많은 이주민들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국가 차원에서 사실 다문화 지원 사업들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그것을 다 담지 못하는 이런 영역들이 분명히 있고요. 대구는 지금 이런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학습이나 모임을 하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학교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왔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주민 공공의료 통역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을 해서 49명의 이제 수료생을 배출하기도 했었고요. 거기 이제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보람 있다. 더구나 이제 몸이 아파서 타국에 와서 일을 하던데 이럴 때 이제 언어가 소통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아주 기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보람이 크시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영양업 사업이 필요한 사업을 제안했을 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사업에 참여한 단체들의 소감도 궁금하네요. 네, 일종의 뭐 자기주도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교육을 뭐 큰 강좌를 개설해서 그 개설된 강좌에 사람들이 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동행팀에서처럼 실제로 자기 단체나 모임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스스로 설계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이번처럼 이제 의료 통역 자원 활동가 본인들의 능력도 좀 커지기는 하지만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더 좋은 영향력을 이제 사회로 같이 함께 하니까 그렇죠. 이런 함께 하는 거에 대한 가치, 이런 연대감 이런 것들에 대한 보람을 또 특히 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뭐 큰 비용의 지원이 아니어도 이렇게 그렇죠. 이런 사업을 하면 개인적 역량도 많이 높아지고 또 네, 사회적인 맞습니다. 그런 공헌도도 높아지니까. 네, 그게 바로 저희가 추구하는 공익 활동이죠. 그러네요. 자, 여기서 이주민 의료 통역을 도와주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스리랑카에서 온 자민대입니다. 예, 지금 보면 스리랑카에서 한국에 일하러 오는 이주 노동자들을 병원 다니는 거 있습니다. 소통이 잘 안 돼서 의사 선생님하고 어디 아프는거나 어떻게 아프는 거 그다음에 수술하는 경우까지 생기면 이런저런 안에서 동역까지 부탁을 하기 때문에 동역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수술하는 경우에는 이주 노동자들을 의사 선생님 말을 하는 거 그 대화하기 진짜 어려운 게요. 어떻게 수술하는 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말을 잘 몰라서 그런 경우에서 우리의 동역이 꼭 필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하고 얘기를 해도 뭐 자기가 묻는 거 있어도 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동역하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구역입니다. 우리도 병원에서 가면 원장님하고 간단한 아픈 것만 얘기를 다 듣지만 큰 수술을 하면 어려운 말씀을 드시는 거잖아요. 그걸 잘 받고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들한테 우리도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팜디응아라고 합니다. 사실 그냥 아프다가만 한 거지 어떻게 아픈지 좀 몰라요. 사실 통역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한국에서 다양한 표현 있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많이 없어서 괜히 내가 통역했나 혹시나 내가 통역 때문에 이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나 하면서 걱정해요. 통번역 활동하는 게 일단 대구시에서 지원도 필요하고 미등록 이주민한테 건강에 대한 지원 또 통번역 시스템 지원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이 다 이주민 여러분들이시죠? 그렇죠. 한국말 잘 하시죠, 굉장히. 그러네요. 네. 이분들이 그러면 의료 통역 외에도 다른 통역으로도 그 이주민 여러분들을 돕고 계신 건가요? 네, 한국에 오신 지 이제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한국말도 잘 하시고 굉장히 오래 되셔서 이분들이 이제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 오신 분들에게 다양한 영역의 지원들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예를 들면 네.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위급하게 병원을 방문해야 되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이런 일상에 대한 지원들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더구나 이제 법률적인 부분도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법원을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필요한 서류를 떼야 될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일상적인 지원들은 꾸준히 해오셨다고 합니다. 해오셨는데 의료 영역은 사실 또 특수한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나 또 용어를 또 다 익혀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사실 저희도 한국 사람이지만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다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이런 말씀이다라는 걸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교육을 받으시고 한 달에 한 2번 정도 교육을 계속 받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교육이 마쳐지게 되면 병원을 갈 때 같이 동행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지원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주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단체 동행 공익센터 영양업 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과 함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주민 여러분들도 계시고 한국 분들도 물론 같이 참여를 한국분도 하시고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이주민 의료 통역을 돕는 동행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대구시민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정옥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보 클립.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는 2023 대구 국제 뷰티 엑스포가 열립니다. 올해 10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박람회는 화장품, 네일, 헤어 등의 뷰티 제품을 전시하고 중소 뷰티 기업들을 위해 수출 구매 상담회를 진행합니다. 이외에도 미용 기능 경기 대회, 뷰티 체험관,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참관을 원하는 시민들은 5월 18일 오후 6시까지 2023 대구 국제 뷰티 엑스포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5월 20일)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일대에서 대구 중구 청소년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립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우리가 놀고 싶은 대구 중구의 놀이터, 내가 꿈꾸는 대구 중구의 미래 모습이며 유아부터 중학생까지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가능하고요.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방패연 만들기, 아동 심리 상담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또 청소년들이 직접 준비하는 K-팝 댄스 공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가 청소년들의 재능과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대구 근대역사관에서는 5월 24일부터 박물관 기리의 인문학 일부 역사 문화 강좌인 경상가면과 대구 읍성에서 만난 대구를 진행합니다. 5월부터 7월까지 강의를 들은 후 8월부터 11월까지는 역사문화 탐방을 떠납니다.
각 강좌의 참가 신청 시기와 강사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대구 근대역사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월 19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대구시립교향악단의 제494회 정기연주회가 열립니다. 이날 공연은 서진의 객원지휘와 첼리스트 김민지의 협연으로 함께 하는데요. 1부에서는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을, 2부에서는 프로코피에프의 교향곡 제5번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돌아가고 싶은 지난날을 향한 그리움을 클래식 선율에 담아 전하는 공연인데요. 대구 콘서트하우스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클래식의 매력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대구 서구청 종합민원실은 디지털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디지털 체험존을 운영합니다.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디지털 체험존을 방문해서 키오스크에서 음식 주문, 영화 예매, 승차권 발권 등을 체험할 수 있고요. VR 기기를 통해 골프와 야구 등 각종 운동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올해는 AI 자율주행 퍼스널 로봇이 새롭게 설치돼 민원실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화장실과 무인 민원 발급기 위치도 안내하고요. 생맹과 난시 테스트, 또 반려 로봇과 대화하기도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디지털 체험존 모두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안동은 32도, 포항과 경산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30도에서 34도 분포로 예상되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자외선 차단 크림 꼼꼼하게 바르시고요. 노약자나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장기간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흐려지면서 낮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고온 현상이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